네, 거래 절벽의 부동산 가격 하락. 최근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고금리로 인한 매수 심리 감소에 반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곡선을 더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저널에서 부동산 얘기 오늘 해보도록 하죠. 한양대학교 경영대 이상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몇 달 전에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예, 이제는 네. 그야말로 정말 투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긴축의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당시 때 제가 잔치 끝났다 하니까 앵커님께서 잔치를 즐겨보지도 못했는데 끝났다고. 네, 잔치 해본 적도 없는데 끝나버렸군요. 숟가락도 그랬죠. 올려보지 못했죠, 저희가. 그렇죠. 네, 예. 근데 어느덧 끝나갔습니다. 네네. 올해 3월 이후부터요, 방송 통해서 뭐 물가 상승 얘기, 또 뭐 금리 인상 얘기, 뭐 주식과 코인 시장 폭락, 이런 얘기들 계속, 말씀드려 왔었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에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었었고, 그 돈들이, 투자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됐다면, 이제는 뒤늦게서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그간 투자 시장에 투입되었던 자금들이 이탈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 이것이 올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주식이나 코인 시장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바꿈이 워낙 빠르고 현금화가 용이한 시장이 주식과 코인 시장이라면, 워낙 자산의 가치도 크고 또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그래서 움직임이 느린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지난 몇 년간 올라도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뭐 하락한다고 해도 오른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뭐 크게 체감이 되진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뒤늦게 더 오를 것 같아서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난감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의 모습은 지난 역사상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예. 그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가파랐었고요. 뭐 주식이나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경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뭐 상당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대비를 좀 일단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결정적 정책 변화 언제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 7월부터다라고 보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초이네믹스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예. 이틀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줬습니다. 자, 그 뒤에 주택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죠. 정말 네. 그런가를 지켜봤고 문재인 정권에서야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27번이나 손보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네. 소잃고 외양가를 고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선제적 금리 상승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네. 이제 코로나 상황과 겹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고, 용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을 맞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작년 상반기 부근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부동산 투자 의견 또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매도를 계속 권유해 왔었습니다. 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되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논리였었는데요. 예. 당시를 생각해보면 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욱살되고 또 약간 기피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연일 언론에서 뭐 부동산 시장 화랑 분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인상도 있었고 좀 조장되는 인상도 있었는데요. 각종 건설사가 주도하는 청약시장도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무의미해 보였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정이 되고 또 빠른 통화 정책이 선회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완연히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적인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아주 빠른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이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뭐 수도권, 그렇죠. 세종시뿐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20-30% 정도 가격을 낮춰서 내놓아도 좀 거래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을 무서워해야 되는 시기가 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실린 하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네. 하락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좀 안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일단,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대세 하락기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관점이 있겠지만, 네. 확실한 것은 집을 사겠다. 이런 매수 심리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인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 이제 부동산원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80.2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00보다 이하면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 80.2라는 수치는 19주 연속 하락을 의미하고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년 6월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래량도 대폭 하락했는데 2006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전, 15년 전에 가장 적은 수치인 604건에 불과합니다. 실거래 지수도 13년 7개월 만에 최저치 3.14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냥 뭐 수치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죠.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살려는 사람이 많고 살려는 사람이 사라졌다.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결국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살려는 사람들이 사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이 와야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주택가격 급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급락 상황에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들도 하세요. 워낙 많이 올랐던 터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추석 특집에서 교수님이 네. 내년에 부동산 폭락 가능성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끌족들이 고금리 상황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매물을 쏟아낼 거다 이렇게 예견하셨던 부분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거래량이 실린 하락기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네네. 일단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이제 동반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사이클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프가 있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런 부호를 결정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누가 느끼더라도 부동산 시장 투자해서 남길 만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이클이 꺾여버리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호재가 필요할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상황을 돌릴 만한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데요.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물가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금리 추세가 최소 2-3년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굳이 누가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문제는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들의 경제 상황들이 우리 옆집 사람들만 해도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다 다른 입장일 거라는 거죠. 담보 부담을 얼마나 두고 있느냐, 예. 부채 종류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를 텐데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버텨낼 힘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견디지 못하면서 매물을 급매를 내놓게 되고 또 이런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이제 부동산 상승 장세에서 20-30대들이 이제 은행 대출 받아서 그렇죠. 전국에 아파트 사들이는 게 한때 뭐 추세였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 정말로 B2 영끌한 분들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네, 오늘 앵커님께서 오프닝 때 깡통 전세 네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넘겨서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죠. 예.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마디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것을 대신해서 이제 줍니다. 네. 자, 그런데 접수된 사고만 이번 달에 511건이라고 합니다. 예. 사고 금액도 1,000억이 넘는다고 하죠.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최고 수치인데요. 자,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이 문제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자, 우려스러움이 커지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2000년 초반에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막판에 크게 오른 집값을 산 세대들이 당시에 2030 세대들이었는데요. 네. 불행 중 다행이었던 점은 당시에는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수준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많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을 동시에 받아서 집값에 투입한 자금 규모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것인데요. 제가 가장 불안하게 보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중 채무자들의 비율이 전체 3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들을 같이 받아서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시에 받아서 금리 상승에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예. 네, 3년 동안 예. 뭐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대출금 규모가 과거에 2배 가량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당시 과거에는 1, 2%에 불과했던 대출금리, 이제는 6, 7%에 육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부채 규모만 단순 2배, 대출금리는 과거의 3배, 총 6배 부담이 가계경제에 가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부담 이겨낼 정도로 소득 수준이 아주 높아서 생활하는데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면 버틸만 할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내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3463님께서 교수님, 저희 아이가 최근 주택통장, 그러니까 청약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예비 8번으로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첨되는 통장도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첨이 네. 됐지만 최근의 상황 때문에 청약을 포기할 경우에 이 통장을 네.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 고민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법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의 10년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다시 그 정책을 풀고 또 네. 재정비하면은 또 다른 법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현재 청약을 통해서 급하지 않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들어갈 확률이 들을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느냐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상석 교수였습니다.